안녕하세요. 청년의 공정여행 제8강 여행 기획과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여행 기획과. 우리가 공정여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관련된 주제를 지난 7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던 얘기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관광 트렌드를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마을 여행, 공정 여행 뭐 이런 개념도 많이 했지만 오늘은 특별히 공정 여행 기획가가 된다면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정 여행과 관련된 여행사에서 일을 한다면 어떻게 여행 상품을 만드는지 상품을 만드는 기획과 과정에 대해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또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제 공정여행과 관련된 여행사, 그런 관광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거나 또 창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좀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상품을 만드는지 또 어떻게 진행하고 상품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행을, 그러니까 일반 여행사에서도 여행과 관련돼서 관심이 있다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항공과 관련돼서 공부를 일단 하는데요. 항공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항공 예약하는 시스템도 공부를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수배라고 하는데, 수배라고 하는 건 이제 호텔이라든지 항공을 예약한다든지 또는 현지처를 수집을 하고 정보를 얻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솔자라고 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솔과 관련된 거는 여행을 진행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보통 투어 컨덕터라고 하는데 TC라고 합니다. 인솔자로서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현지 가이드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해서 현지에서 그 지역이나 또 여행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를 하는 분들 일컬어서 이제 가이드 또는 통역 가이드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총괄하는 근데 이제 여행과 관련돼서 수배 어쨌든 그런 어떤 진행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내용을 또 홍보 마케팅 하시는 분도 있고요. 홍보 마케팅 파트는 여행과 관련돼서 상당한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는 분들이 또 마케팅을 또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상품을 만들고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 행정과 관련된 일도 있죠. 그래서 보통 여행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여행을 총괄을 기획을 한다든지 또 인솔 또는 그 다음에 현지 가이드, 그 다음에 홍보 마케팅, 그 다음에 사무 행정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여행업, 일반적인 여행업도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공정여행 기획과와 관련된,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여행 상품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또 마케팅 홍보를 하고 하는지, 그래서 공정여행사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 여행사라고 하는 부분하고 많은 부분도 또 중복이 되고 중첩되는 게 있어서 그것과 함께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공정여행 기획가이기 전에 일반적인 여행 코디네이터라고 한다면 기본 임무는 그렇습니다. 기획 업무가 있고요. 수배 업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안내 또는 인솔 가이드, 대행, 그 다음에 판매, 중개 업무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중에 이걸 다시 모아서 딱 세 가지로 표현을 하세요. 어떻게 하냐면 여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세 가지 다음과 같은 어떤 특별한 기능,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획력입니다. 남들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 하지 않는다면 기획력, 자기만의 상품을 차별화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획력을 첫 번째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수배 알선역이라고 하는데 수배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호텔, 항공, 또 교통, 버스, 또 식당, 그다음에 뭐 체험, 기타 뭐 쇼핑한다든지 이런 저런 것을 수배하고 알선하고 연결하고 코디네이팅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력이라고 합니다. 서비스력하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행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그 삶의 질을 높이는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보라든지 진행이라든지 이것을 진행하는 것을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참 좋은 여행으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언짢은 여행으로 또 기억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잘 안내한다 그런 것은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기획력, 그 다음에 수배력, 세 번째는 서비스력이라고 보통합니다. 이 외에도 제가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뭐냐, 책임감 있는 친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친절하기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여행을 진행한다는 건 뭐냐면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또 여행자만의 그 안전만 아니라 여행지의 건강함, 또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친절하다, 여행자만을 위해서 친절함이 아니라 현지의 어떤 생태 보존을 위한 그 책임감 또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대한 환경도 잘 알아야 되고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잘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행자들뿐만 아니라 여행지의 사람들도 또 환경, 역사, 문화도 잘 아는, 그래서 책임감 있는 친절함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창의력 있는 여유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여행을 하신 분은 정해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딱딱하게 어쨌든 뭐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 사실은 여행자들이 그 어떤 건강이라든지 요구에 따라서도 좀 그 책임 있게 여유 있게 플렉시블하고 표현하는데 유연하게 대처하는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창의력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요구되는 건 공정여행을 기획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기획력, 서비스력, 뭐 그 수배력뿐만 아니라 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창의력 있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여행사에서 그냥 따라서 하는 상품 개발하기보다는 새로운 상상, 새로운 기획력을 발휘할 줄 알아야 되고 동시에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그 상황을 대처하고 또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치가 있는 컨텐츠가 가격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가치가 곧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창의력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있어야 또 여유 있는 진행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이런 가치를 더 발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머가 있는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행은 어쨌든 관계이거든요. 여행자와 여행지뿐만 아니라 여행자와 여행자, 그리고 여행자와 진행하는 인솔자의 관계, 이 소통을 잘 맺는 것인데 이 소통을 하는데 그냥 의사 전달만 한다고 이렇게 사실 정보만 전달한다고 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행자의 눈높이에 맞게 또 니즈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는 것에 상당히 중요한 것 중에 유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머는 너무 무리한 그 이상한 시답지 않는 유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여유롭게 넘기고 그 상황을 해학적으로 풀 수 있고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서도 유머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십거리의 유머이기보다는 좀 성찰이 있고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넓게 깊게 성찰하는 철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머, 소통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실한 생활과 긍정의 힘의 원천이 바로 유머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고요. 위기 상황도 넘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유머이고 해악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자꾸 배양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행 기획과 과정 하기 전에 나는 정말 여행을 좋아하는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런 상상력이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세계의 여행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뭐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 봤다 하더라도 새롭게 한번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계의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물론 좋아했기 때문에 이 영화를 소개해드리기도 하고 동시에 이 영화를 통해서 인생과 삶과 여행 뭐 이런 것들을 또 반추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이걸 보면서 가슴이 뛴다 그런 생각하신 분은 여행 기획과 과정 또는 여행 기획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영화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영화는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워낙 그 유명한 영화이죠. 다 보신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배경은 이탈리아, 인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배경으로 하는데 여기 주옥 같은 명대사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 리즈는 직장부터 남편, 맨하탄의 고급진 아파트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 자신이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여행을 떠납니다. 한 1년간 여행을 하는데요. 1년 동안 여행을 한다. 세 개의 티켓을 갖고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이태리에서 먹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나라인 인도에서 사랑을 느끼고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자기 인도에 가서는 명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발리에서 사랑을 찾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과정 여정을 영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한번 보시면 좋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월터가 라이프 잡지사에서 16년째 근무를 하는데 반복되는 일상이 좀 지겨운 거죠. 그러다 그렇긴 하지만 어느 날 폐간을 앞두게 됩니다. 라이프 잡지가.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우연찮게 이런저런 상황이 됐는데 그 회사가 이제 M&A라고 하죠. 어쨌든 넘어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폐간호를 치기 전에 이 월터가 원래는 해외여행을 안 했던 사람이 그 잡지의 표지의 사진을 잃게 되어서 그걸 찾는 과정으로 사진작가, 표지를 항상 줬던 그 사진작가를 찾아서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거죠. 그래서 우연찮게 떠난 여행지가 어디냐? 그린란드,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입니다. 그 사진 작가를 쫓아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사실은 이제 뭐 스포일 될 것 같아서 끝까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월터는 약간의 자기 병이 있는데 스스로 상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저랬으면 좋았을 걸, 이러면 더 좋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상상만 했던 사람이 세계 여행을 떠나면서 그 상상이 현실로 되고 그 현실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어떤 삶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좋은 거는 이 월터의 상상이 현실이 된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그 여행지의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거 영화 보는 순간 나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풍경, 풍광, 그 다음에 그 어떤 모습들, 바다에서 산, 그리고 들, 모든 것, 그다음에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여행을 충동시키는 그런 영화입니다.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아이슬란드 정말 아름다운 나라이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영화는 제가 이 청년의 공정 여행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체게바라의 영화 모터사이클 다이어리입니다. 그 모터사이클 다이어리는 이미 제 초기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체게바라, 남미의 아르헨티나 출신 혁명가이기도 하고, 어쨌든 에르네스토가 24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1953년 7월에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친척하고 같이 둘이서 오토바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여행을 하면서 느끼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미를 이 영화를 통해서 남미를 볼 수 있는 볼리비아, 페루, 코스타리카, 그다음에 과테말라 이렇게까지 그다음 나원자촌까지 가는 여정이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미를 궁금해 하신다면 이 여행 영화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이 역시 또 그냥 여행지만 느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여행지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의미 있는 삶, 깊이 있는 어떤 깨달음, 이런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의 다이어리. 물론 여행 영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불 속의 여행 하면서 요즘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세 개의 영화를 여러분들에게 좀 꼭 보시라고, 또 보셨다면 다시 한번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공정여행 기획가가 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할 줄 알고, 그걸 설레일 줄 알고, 설레이면서 꿈을 실천하는 그런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이어야 또 고집스럽기도 하고, 그래야 사실은 공정여행 기획가가 될 수 있는 자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가슴이 뛴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살고 싶다, 그리고 그 공정여행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행 습관, 어떤 기존의 어떤 일상화되었던 것들을 깨고, 어쨌든 깨면서 새롭게 만드는 줄 아는 힘, 창의적이고 또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만이 저는 공정여행 기획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일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과감하게 자기 생각과 상상을 옮길 수 있는 힘, 그런 분들이어야 저는 공정여행 기획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감히 이 세 개의 영화를 꼭 보시고 가슴이 설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소개를, 공정여행 기획가 과정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이제부터 이제 여행 기획가 과정을 7의 그 과정을 소개하면서 스텝 7개의 단계, 7개의 단계를 통해서 여행을 어떻게 상품을 만들고, 기획을 하고 상품을 만들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통해서 이용한 사람들 피드백을 받고, 그렇게 완성되는 그런 과정 7단계를 지금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시장 조사 및 타겟팅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상품 개발 및 1차 기획안을 작성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답사 및 보완.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단계까지는 상품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상품을 만드는 준비 단계가 거치면 네 번째 상품화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하고, 다섯 번째가 상품화된 것을 고객하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을 다섯 번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그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진행하는 것을 여섯 번째 단계입니다. 진행한다는 것. 그건 1, 2, 3, 4, 5를 지나가야
6번째 진행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 상품을 관리하는 건데 관리한다는 건 뭐냐면 불편에 대한 문제, 리스크를 또 어떤 컴플레인이 생겼다면 불편의 문제를 관리도 하고 사후로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 7단계가 상품을 만들고 진행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7단계를 하나씩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사 및 타겟팅 설정입니다. 시장 조사라는 건 무엇인가? 시장 조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뭐 국내이든 국외이든 만약에 제주도를 하든 아니면 뭐 어떤 나라를 선택해서 정말 좋아하는 지역이라고 선정이 되면 그 시장 조사를 해야 되죠. 시장 조사를 한다는 건 엄격히 얘기한다면 그 상품, 공정여행 상품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적절한 지역이라고 판단이 되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할 때는 무엇보다도 지역을 먼저 선택해야죠.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 지역이 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장 조사할 때 그 나라나 지역이나 뭐 이런 데를 설명할 때는 아주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정말 마음이 와 있다고 생각하는 곳을 선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더 책을 읽거나 또 영화를 보거나 또 정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공정 여행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이 드는 것. 예컨대 자연 환경이라든지 유네스코 지역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어떤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협조가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가능한 지역이면 제일 좋죠. 그래서 평상시에도 그래서 공정여행의 기획을 하고 싶으면 책도 많이 보고 또 정보를 평상시 수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는 그런 어떤 지역이 평상시에 관심 있던 지역이 일단 떠오르면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해서 문헌조사 또는 어떤 온라인을 통해서 역사 문화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있는 비슷한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라고 하면 보홀섬이라고 예를 들면 보홀섬에는 뭐 초콜릿 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초콜릿 힐을 간다. 그리고 보통 그 세부를 가면 뭐 큰 상어를 본다. 그 다음에 바다 구경한다. 그 다음에 호텔이나 이런 리조트에서 쉰다. 그 다음에 보홀섬에 들어가서 자연 환경을 좀 보고 돌아온다.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다른 여행사나 이런 상품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비교도 해보고 살펴보는 것. 그것도 문헌조사, 시장조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그런 현지에 대한 조건, 예컨대 보홀섬에 대한 자연 환경, 또 어느 날 언제쯤 가는 게 좋은지, 요즘은 어떤 환경이 있는지, 이슈가 뭔지 이런 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선택을 해서 그다음에 자료를 보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 파트너가 있는지, 파트너라고 하는 건 CBT 같은 거죠. 그래서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 마을 여행을 하는 것이 있다, 또 생태 관광을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더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공정 여행을 기획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냥 무분별하게 그냥 그 선정을 하는 것보단 그런 현지의 유리한 조건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 나라의 사이트도 보는 것도 좋지만 외국 구글이라든지 현지 어떤 자연 환경 관심 갖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환경 단체라든지 여행 사이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있지 않는 그런 사이트, 그런 정보 사이트도 열심히 찾아보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요즘은 또 영어를 꼭 안 배워도 조금만 그 단어만 쳐도 자동 번역이 되는 구글 사이트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한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행 소개 사이트, 그다음에 블로그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예컨대 보홀하면 쳐보면 보홀하고 뭐 에코 투어, 그다음에 뭐 이런 몇 가지 키워드를 쳐보는 것도 그런 경험치를 알 수 있는 거죠. 조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의 여행 흐름과 이런 것들을 알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여행을 누가 좋아할까? 를 그래서 관광객 요구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품, 이런 기획을 한다면 누가 이 여행에 참가할 것인가를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잠재적인 관광객 수요 조사. 그러니까 이 보홀에 에코 투어를 하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싶어서 실제로 갈 수 있는 타겟층이 누군가? 초등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아니면 또 여성들인가, 남성들인가? 또 평상시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임, 어떤 사이트에 많이 모였는지, 그런 걸 평소에 좋아하시는 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윤리적 소비에 관심 갖는 3, 40대 여성 또는 자녀들이다 판단이 들면 그에 맞는 여행 프로그램을 거기에 적절하게 넣어야죠. 그래서 그냥 에코투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교육적인 효과. 근데 너무 주입식으로 교육시키면 안 되니 조금 더 자연에서 힐링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요소를 넣어야죠. 여행을 하는데 공정여행이라는 것이 재미가 없고 너무 교육적이고 주입식 교육하는 것이 저는 공정여행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연적이고 또 주민들 만나면서 그런 여행 하다 보면 에코, 또 환경에 대한 요소도 이해하게 되고 주민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의 생활 문화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효과를 느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 프로그램을 짤 땐 너무 딱딱하게 교육적이고 뭔가 훈시적이고 가르치려고 하는 여행보다는 좀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고 신나고 그래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라고 하는 요소. 근데 그것이 좀 더 친환경적이고 좀 더 그 지역의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그런 거 현지 파트너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여행을 진행하는데 저 혼자서 진행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행지에는 여행지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파트너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런 거죠. 현지를 보다도 실감 있게 소개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이는 돈이 또 그런 지역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 그런 단체나 그룹이나 그런 데가 있다면 왜냐면 또 그 리스크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날씨가 안 좋거나 또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또 사람이 여행자 중에 뭐 배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응급 조치하고 그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현지 사람들이 제일 최선입니다. 그래서 현지 파트너가 있다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고 위험한 요소에 대비할 수 있고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진행하기 전에 그런 현지 파트너 어떤 사람들, 어떤 그 여행사도 될 수 있고 또 NGO가 될 수도 있고 그와 비슷한 어떤 그룹이가 있으면 제일 좋죠. 근데 개인보다는 그런 그룹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그러니까 받아서 근데 어떤 사람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상품을 요구하는지도 조사하고 현지의 어떤 파트너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룹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어느 정도 되면 지역 선정이 되고 그리고 기존의 상품 다른 흡사한 보홀 여행 상품이 다른 여행사가 있다면 기존 여행사가 있다면 그런 데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식당은 어떻게 고르는지 어떤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체험에 대해서 가격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지도 파악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자료 수집하고 그래서 기존 상품 분석하고 지역 주민 단체 접촉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환경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품을 만들 때 우리가 모든 것에 다 전문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초콜릿 힐을 가든지 근데 돌고래 워칭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디 세부에는 그걸 직접 만지고 뭐 이런 걸로 되어 있어요. 큰 고래상어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 가서 만지고 이런 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만지지 않는 게 좋은지 만약에 돌고래 워칭이라고 해서 바다에서 멀리 어쨌든 돌고래가 뛰는 것을 본다라고 하는 돌고래 워칭 프로그램 자연 보존 보호하는 프로그램 이 사이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만지는 것과 안 만지는 것. 이거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것이 더 좋은지 또 그런 것은 전문가에게도 한번 상담을 하고 또 그걸 진행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적절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문을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공정여행이 실현 가능한지 그 지역에 그것도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 지역에서의 전문가들이라든지 공정성을 이제 인프라를 보고 문화 역사도 보고 만약에 그 간접적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숙소도 어떤 숙소를 정하는 게 그 지역에 공정여행 있는 동안 공정여행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곳, 그래서 그런 숙소를 찾아보는 것, 식당도 그런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식당, 그 다음에 그런 것도 있죠. 공정무역을 하는 그 가게에서 쇼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적으로 공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관광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도 그 다음에 보고 그렇게 되면 조사가 다 끝난 거죠. 조사를 할 때는 그래서 기존의 여행사에서 하는 것보다 몇 배 더 많이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행지만 조사하는 거, 역사 문화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여행 상품을 실현할 수 있는 파트너, 공정여행을 이해하는 그런 그룹들과 어떻게 하면 또 교류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쇼핑을 하든 상품을 이용하든 호텔을 이용하더라도 그 호텔을 이용할 때에도 어떤 것이 어쨌든 에콜로지라든지 또 진행하는 데에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저런 것들을 면밀히 아주 좀 촘촘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행의 상품의 질은 바로 이 첫 번째 조사하는데 거의 7, 80%가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간을 여기서 다 여러분들의 그 기획력을 여기서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상품은 철저한 조사, 그 다음에 현지하고 파트너십이 잘 될 때 그 상품 또는 그 프로그램의 완성도는 높아진다. 그래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공정여행을 하는 데서 7, 80%는 바로 지역 선정, 지역의 파트너, 어떻게 하면 공정여행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사전에 다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상품 개발 및 1차 기획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가 충분히 됐으면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짜는 건데 프로그램에서 적정한 그 실행할 수 있는 숙박시설, 식당, 그다음에 체험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그 현지를 진행하는 가이드나 해설사를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현지 파트너 중에는 어떤 경우는 주민들이 설명할 수도 있고요. 주민들이 설명한다는 건 그런 거죠. 일단 식당을 가서도 그 식당 주인이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단체를 방문할 수도 있고 교육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런 교육적인 요소, 그다음에 초등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근데 현지 사람들이 환경단체면 환경단체도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너무 길지 않고, 왜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그 교육적 요소는 간접적인 게 좋거든요. 그래서 한 1시간 정도라도 환경보호 관련된 단체를 한번 방문한다든지, 그다음에 공정무역을 하는 현지의 그 특산품이라든지 친환경 제품 만드는 그런 단체나 가게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설사가 상당히 중요한데 현지 가이드인 거죠. 현지 가이드 경우도 우리가한테 익숙한 일반적으로 그냥 여행을 소개하시는 분도 좋긴 하지만 더 중요한 공정여행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현지 가이드로 선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행의 질은 누가 진행하느냐, 어떤 사람이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행의 질은 천차만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누가 현지의 파트너고 그것을 진행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히 여긴다. 똑같이 공정여행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번 여행에는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이고,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고 또 여성분과 남성분 또는
만약에 여행자들 중에 불편한 어떤 것이 불편한 거라든지 또 채식주의자가 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의 컨디션에 따라서 상황을 현지 파트너 또 해설사한테 잘 전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상품이 온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운영시설 중에는 숙박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숙박시설은 가능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이라든지 마을 호텔을 하는 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예컨대 이제 보홀섬에는 그 친환경 숙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또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숙소들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가능하면 마을 주민들이 운영하거나 또는 그 마을 그 숙소가 그 어쨌든 경제적인 어떤 게 생기면 그 지역을 위해서 어떤 공헌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무는 동안 3박 4일 동안 머무는 동안 쓰이는 돈이 간접적으로는 그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무슨 그 지역에 뭐 기금을 낸다든지 돈을 뭐 이렇게 내는 것 절차가 없이도 시설만 이용해도 그 시설을 통해서 그 호텔에서 남는 돈으로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숙소를 찾거나 그런 식당 체험 요소를 하는 곳에 이용하는 것 상당히 권하고 싶습니다. 홈스테이나 또는 뭐 민박 또는 그렇지 않으면 커뮤니티 스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게스트하우스나 호텔이나 그건 뭐 크기하고 상관없습니다. 단 여행자들이 너무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시설, 근데 더럽거나 위생적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싸다고 또 지역 주민들이 이용한다고 무조건 이용할 건 아니라 위생 환경도 잘 보시고 그게 문제가 없다면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는 또 운영하는 그 커뮤니티 베이스 투어리즘의 관점에서 그런 숙소도 찾아보시는 건 좋고 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용하실 때 적절한 가격으로 주셔야 되고 그런 인권과 내용에 이제 무시하지 않도록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치가 있는지 그 해설사 진행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오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또 가까운 병원과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평판은 어떤지도 확인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획을 다 해서 한번 만들어진 거를 한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날은 어떻고 이 둘째 날은 어디서 먹고 어디서 무슨 체험 활동하는지 이거를 다 확인하고 그거를 현지에 한번 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우리가 짜고 있는 어떤 여행 프로그램, 여행 상품 이런데 그 지역에서는 이런 여행 상품과 내용을 그러니까 첫날은 도착해서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고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만든 기획이 그 지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절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만드는 과정 중에 그렇게 기획을 우리가 하지만 또 현지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거죠. 또 거꾸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몇 명이 언제 어떻게 가려고 하는데 친환경적이고 공정여행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상품 또는 프로그램 중에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그런 것들 진행한 경우 있다면 그걸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받은 다음에 거꾸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보니 이런 걸 더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추가 수정 보완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해서 조정이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기획했거나 또는 현지에서 프로포잘 기획했던 상품 아이디어를 모아서 수정 보완을 거쳐서 최종 파이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확인된 그러니까 이게 문서로 조사했던 것, 그 다음에 상품으로 만드는 것, 초안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단계가 진행이 끝나면 적어도 많은 부분이 끝난 겁니다.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세 번째는 그걸 갖고 답사를 하는 겁니다. 이 답사 세 번째 단계는 또 생략이 되기도 합니다. 이미 몇 차례 방문을 했던 지역이라든지 잘 알고 있는 관계가 된다면 세 번째 단계인 답사는 생략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얘기합니다. 답사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현지에 가서 여행 프로그램을 짜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좋은 여행 기획은 사전에 충분한 조사, 그 다음에 기본적인 어떤 드래프트, 그러니까 기본안으로 여행 프로그램을 먼저 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하러 가는 것이 답사입니다. 답사 가서 뭘 만든다, 상품을 만든다 이런 거는 사실은 준비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답사는 90%는 사전에 준비를 다 하고 이게 정말 이렇게 진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만약에 현지 갔더니 답사를 했더니 수정 보완을 할 것이 몇 개 있다. 그러면 그때 넣거나 빼거나, 그래서 뭐 교통 환경이라든지 날씨라든지 여차하면 플랜 B를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러 가는 것이 답사입니다. 답사는 그래서 사전에 꼭 확인해야 될 것,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현지 지역에서 누구와 만나서 호텔이라든지 숙소에서부터 식당, 또 체험 프로그램을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답사 계획을 하는데 보통 이제 상품 일정이 3박 4일이면 4박 5일 또는 5박 6일 약간 여유 있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짜고 만들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보고 그 플랜 B를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플랜 B, 만약에 이제 비가 오거나 날씨가 안 좋거나, 원래 계획대로, 보통 이제 이런 여행 프로그램 짜는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이걸 짜야 되는데, 마침 현재 가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품 일정보다는 한 1.5배 정도의 일정으로 계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답사를 하는데 일반 답사와 그 답사 여행 팜투어로 구분합니다. 보통 우리가 답사를 하는 건 인스펙션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인스펙션은 조사한다는 뜻이고요. 팜투어는 반대입니다. 팜투어는 현지의 사람들이, 현지의 지역 사람들이 저희들을 초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약간 서로 반대되는 거죠. 답사는 인스펙션, 조사하다라는 뜻이고, 팜투어는 현지의 여행의 그 마을 여행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주체가 돼서 저희들 전문가들을 간혹 초청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답사하고 그 팜투어 답사 여행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답사를 통해서 다시 그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는 거는 식당이라든지 뭐 거리가 안 좋아서 원래는 한 걷기로 했는데 이게 걷는 것이 원래 길로는 문제가 없지만 예컨대 이런 거죠. 2시간 정도 마을 투어를 해서 트레킹을 하기로 했는데 여행자들이 나이가 좀 그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다. 또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 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 걷는 시간이라든지 거리가 예컨대 그게 이제 그늘이 없거나든지 그러면 너무 딱 표시해서 2시간 걷는 건 좀 무리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봤더니 나무 그늘이 없거나든지 어떤 쉴만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행 코스를 약간 바꾼다든지 다른 방법, 그러니까 뭐 트레킹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보완할 수 있고, 그다음에 현지 사람들의 그 전문 단체, 환경 단체라든지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이 만들었던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보다 새롭게 만든 주민들이 만든 체험 프로그램,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이때 수정 보완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단계가 바로 상품화 단계입니다. 상품화는 아까 이 말씀드린 세 번째 단계에서 거의 이제 끝났고 답사도 했고 수정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제 상품으로서 완성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건 가격입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책정하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누가 인수할 것인지,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관계자의 교육,
그다음에 최종 기획안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품보다는 보통 5 내지 10% 수준 높은 가격을 상한선으로 책정합니다. 너무 높은 가격도 문제고 너무 낮은 가격을 하면 현재 돌아가거나 기여하는 바가 너무 적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가격에는 또 해외여행의 가격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 뭐냐면 환율입니다. 환율을 생각해서도 상품 가격을 책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높은 가격은 팔리지도 않거니와 또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책정을 하시는 것, 상품을 만든다는 건 가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손님들이 고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가할 사람들이 그걸 참여하는 만약에 가격에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상당히 고려를 하셔서 상품을 정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때 가격 중에 또 하나 생각하는 건 보통 이게 몇 명이 가느냐 이에 따라서 가격이 약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호텔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숙소하고 식당은 10명이 가든 20명이 가든 똑같은 가격이 될 수 있지만 그 차량과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인솔의 안내를 받는 거는 n분의 1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격의 요소 중에 항상 상당히 중요한 거는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적게 갈수록 가격이 약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가면, 근데 한 10명 내외 이상 간다면, 한 15명까지 간다면 조금 가격이 다운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보통 경우 이런 가격도 중요하지만 공정여행에서는 대량 관광을 지향하기 때문에 보통 많아도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어떤 지역을 간다면 그 환경 피해도 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원치 않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일반 여행 상품보다 가격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숫자가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도 있고요. 두 번째는 퀄리티. 그다음에 식당의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숙소도 일반 그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반 여행 상품에서 하는 것보단 조금 더 고급이고 고급이라는 것은 뭐 크다의 뜻은 아니고 또 환경 친환경적인 거라든지 뭐 이런저런 요소를 따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격이 상승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정여행에서는 상품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하시는 분이 보통 일반 여행 상품보다 한 10% 넘는 경우인데 이게 무슨 더 많이 똑같은 상품으로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재질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를 하죠. 유기농이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슈퍼마켓 이런 데 가시면 일반 대량 생산하는 상품이 있고 유기농 상품이 있는 게 유기농 상품은 그런데 만들어질 때부터 친환경적으로 뭐 예를 들면 비료를 쓰든 어떤 걸 쓰든 그런 거에 투자나 내용 자체가 다른 거죠. 근데 일반 상품은 대량 생산하고 이거 환경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코스트를 가격을 다운시키기 때문에 이걸 재료 자체에서부터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여행의 상품이 다른 데보다 한 10% 넘는 이유는 재료 자체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투어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마이너스 투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거죠. 그 쇼핑을 통해서 가격은 다운시킨 다음에 쇼핑에서 커미션을 통해서 뒤로 돈을 받는 경우, 또 모든 여행사가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일부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보단 저희들을 어쨌든 공정여행 하시는 분, 여러분들 공정여행 한다고 한다면 다른 수익으로 차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격의 공정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료가 다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투어를 안 하고 쇼핑을 하더라도 그런 쇼핑으로 해서 뒤로 다른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자연스레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점에서 가격 선정, 그 책정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가격이 원몸 차이가 나서 가격의 저항, 참여할 수 없다면 상품으로 상품 가치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행의 그 질도 중요하지만 가격 책정하는데 신중을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전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데 운영 주체의 사전 교육이라 하면
공정 여행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거는 여행의 그 진행하는 해설사나 진행자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행에 참가하는 사람도 가능하면 공정 여행이 무엇인지, 또 현지가 무엇인지, 역사 문화를 이해시키는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행에 참가하기 전에 학습, 교육, 뭐 오리엔테이션, 또 사전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 많은 시간을 필요하지 않고 한 번 정도는 미팅을 해서 이 여행지는 어떤 거고 어떤 것을 조심하면 좋겠고 또 어떤 거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주는 것으로도 좀 필요한 겁니다. 요즘은 그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꼭 그 만나서 그 대면 뭐 교육 오리엔테이션이라기보단 온라인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교육을 하는 데서 이 상품의 특징,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사전 교육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에코 투어를 한다. 근데 고생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근데 이 숙소가 왜 어떻게 해서 이런 숙소로 정해졌는지, 이 숙소를 통해서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보면 더 깊이가 있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숙소는 보홀섬의 어떤 A란 그 숙소인데, 거기는 허니비, 그러니까 꿀벌로 만들어진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또 가격 그 식사를 만들거나 또 제빵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해서 만들고 그 이익을 주민들이 가져가는 그런 숙소입니다. 그런 데를 이용한다는 것을 잘 아시면 약간 어떤 건 불편할 수 있지만 자연적인 어떤 환경을 누릴 수 있고 정보를 더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기획 보완을 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모객 및 홍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땐 중요한 건 모객 및 홍보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상품의 특징이 뭔지를 정확히 1, 2, 3 이렇게 딱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이런지만 그때 보홀섬이라고 해서 우리도 보홀섬 가요 이렇게 하는 것보단 우리는 왜 돌고래 워칭을 하는지, 그 다음에 숙소는 왜 이렇게 정했는지, 식사는 어떤 식사를 제공하는지, 체험을 한다면 어떤 체험을 하는지, 그게 어떤 친환경적이고 또 주민들과 교류하는 건지, 다른 데서 결코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 어떤 특징, 차별화가 되는지 이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객 및 홍보할 때는 온라인을 하든 오프라인 마케팅을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온라인 오프라인 하에서도 이 특징에 대해서 강조점, 또 교통과 그 모든 안전 문제까지 포함해서 이야기를 잘 전달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에서 특징, 차별화를 이야기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목욕이 되겠죠. 여섯 번째, 6단계가 그 다음에 여행 상품 및 판매 및 진행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 중에 만약에 이제 관심 있고 전화가 오거나 참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진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안내서를 보내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자료집 같은 걸 많이 보내는데 이 지역과 방문 지역에 관련된 역사 문화뿐만 아니라 무엇을 하면 좋은지, 이건 이제 교육용이라든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공정관광의 원칙 같은 거를 전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정한 동시에 보험을 여행자 보험이죠. 안전을 위해서 여행자 보험 당연히 꼭 들어야 되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관광 원칙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그 진행할 때는 진행해서 현지에 보통 이제 필리핀 간다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공항에서 몇 시에 만나고, 그래서 공항에서부터 사전에 다시 만나서 서로 인사하고, 왜냐면 서로 여행자 간에 다툼이 없도록 여행자 간에 지켜야 될 원칙, 또 존중해야 되고 배려해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여행 떠나기 전에 공항에서라도 숙지를 시키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하면 그 현재 진행하는 가이드라든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면 어떻게 불러야 되고 어떻게 예의를 갖춰야 되는지 서로 지켜야 할 원칙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겠죠. 대신 주의할 건 뭐냐면 너무 지나치게 교육을 한다든지 가르치려고 하는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행을 한다는 거는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배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느끼고 싶은 거죠. 그리고 여행이란 공정 여행이란 거 하는 건 뭐냐면 그 여행지에서 여행자가 스스로 느끼는 만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이걸 꼭 배우세요. 이걸 아세요. 이건 하지 마세요. 이렇게 너무 간섭하거나 교육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라는 말투라든지 그런 주입식 교육은 정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공정여행을 원칙을 지킬 때 또 전달할 때도 보여드리는 거죠.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은 바로 여행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진행할 때 요령은 뭐냐, 정보를 제공한다. 그 선택은 그들이 한다. 그래서 여행자가 편하게 선택하고 여행하는데 그 꺼리낌이 없도록. 그래서 너무 딱딱하게 주입식으로 교육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그리고 혹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면박 주거나 문제를 삼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깨닫는 과정.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행은 과정이거든요. 교실 밖에서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간혹 실수하거나 문제 있다 하더라도 너무 면박 주거나 이렇게 물론 인권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약간의 말 표현이나 이런 거는 가능하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각적인 것과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일회용품의 사용을 좀 자제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상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평가서, 간단한 평가서가 무슨 논문 쓰는 것처럼 너무 길면 다들 싫어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한 5문장, 그 5개 정도를 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것이 좋았고 어떤 것은 개선했으면 좋겠는지, 또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또 긍정적인 것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거를 제안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평가서는 가능하면 평가서라기보단 가능하면 여행 후기처럼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그 다음 사람들이 이 여행을 한다면, 보홀이라고 한다면 이런 게 너무 좋았고 이렇게 진행해서 좋았는데 이런 점이 조금 더 보완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게 제일 좋았더라, 가장 좋았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여행 후기를 남기면 그 다음 사람들 이용하는데 더 좋은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째 단계입니다. 불편 관리와 사후 관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고객의 의견과 여행 후기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있었으면 혹시 어떤 거는 여행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될 불편, 즐거운 불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건 그런 게 있고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보완할 것들은 보완하도록 하고 여기서 이제 여행 공정여행 기획관은 그 감사한 마음 꼭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제 피드백인 거죠. 여행에 참가했던 여행자가 성심성의껏 또 평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개선을 하는 거 바람으로 글을 전하고 또 만약에 전화를 하거나 글을 남겼다면 여러분들도 기획가도 감사한 마음으로 피드백을 꼭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컴플레인이 요소 중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가능하면 빠르게 그걸 이제 보상하거나 빠르게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걸 질질 끌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컴플레인이 생기는 거는 원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해 주고 또 그 문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사람들한테만 그런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이나 환경에 대한 보상도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환경을 보전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행자가 보상하는 것도 있지만 여행에 글을 기획했던 사람들도 매번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축적을 해서 보상하는 방법, 그걸 탄소 상세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도 좋고요. 환경에 대한 것, 지역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적 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 7단계 공정 여행의 기획,
조사에서부터 기획을 해서 상품을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진행하는 것, 그 다음에 그 피드백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여행 상품 만드는 것보단 좀 불편할 정도로 길고 촘촘하고 그러지만 그것이 바로 공정여행 만드는 사람들의 차별화이고 그것이 곧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공정여행 기획가가 되고 싶고 창업을 하거나 또 공정여행 기획을 상품을 만드는 여행사에서 취업을 하거나 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 촘촘한 꼼꼼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니 꼭 그 공정여행을 뭐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생각하고 이런 친구들하고 여행을 기획하고 가보는 것, 그래서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글로 남기거나 여행 수기로 남기는 것, 또 비디오를 찍거나 영상을 남기는 것, 그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